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풍파를 견디며 이제야 겨우 먹고 살만해진 50대 여성입니다.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말처럼 제 인생은 여러 고비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고 열받고 통쾌하며 시원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적어볼 테니 마음을 비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곱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중형마트를 운영하셔서 유년 시절에 힘든 것 없이 편하게 자랐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재능은 없었지만 공부는 상위권이어서 큰 꿈을 가졌습니다. 반에서는 항상 1등이었고 전교에서는 5등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기독교 신자로 매주 교회에 가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교회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매주 참석했고 봉사활동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휴일에는 쉬기보다 남을 돕는 게 더 좋았답니다. 사실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보육원에 가면 1년치 웃음을 하루 동안 다 웃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 외에도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집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도왔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죠. 그러던 중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제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절 예쁘게 봐주셨는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와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지만 규모가 작은 보육원 한 곳에 특히 정이 많이 갔어요.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보육원의 아이들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봉사하며 아이들과 놀았는데 그중 5살짜리 꼬마가 저를 쫓아다니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마, 나랑 놀아줘. 철민아, 이모한테 엄마라고 하면 안 돼. 귀여운 녀석이 이모는 나에게 엄마야. 왜냐하면 이모가 날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이모는 나의 엄마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 아들아, 마음껏 엄마라 불러.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대학생인 저에게 이렇게 아들 하나가 생겼답니다. 그 보육원에 가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저를 철민이 엄마라고 부르셨고 다른 아이들도 철민이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될 때까지 공부와 봉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철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뒤에는 학부모들이 서 있더군요. 저는 철민이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교실 뒷문을 살짝 열고 학부모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하시고 나서 부모님 품으로 달려가라고 하자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뒤에 서 있던 학부모들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철민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민아, 아들, 넌 왜 엄마한테 달려오지 않는 거니? 철민이가 뒤를 돌아보며 제 얼굴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피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 예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안겼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진짜 엄마도 아닌데 진짜 엄마 같아요. 사랑해요. 엄마가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짠하고 나타날 때가 있을 거야. 철민아, 앞으로 너의 모든 입학식과 졸업식에 엄마가 짠하고 나타날게.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입학 사진 찍자고요. 난 엄마랑 찍은 사진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철민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웃는 걸 보니 진짜로 제가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철민이와 더 가까워졌고 보육원에서 만나면 많은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쳤는데
모든 순간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더군요.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저는 공부 욕심이 나서 유학을 택했습니다.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닐 기회가 생겼고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미국에 가기로 했답니다. 이에 저는 주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보육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과 철민이와 신나게 놀고 나서 헤어질 시간에 유학 가게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철민이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민아, 엄마가 미국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미국이요? 왜요? 내가 미워서 떠나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널 왜 미워해? 철민이처럼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가 왜 미워하겠어? 엄마가 공부할 게 남아서 미국에서 몇 년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년만 기다려줘. 엄마가 다녀올 때까지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해.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엄마, 얌전하게 엄마 옆에 있을게요. 먹을 것도 조금만 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게요. 그러니까 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엄마, 나 입양해주면 안 돼요? 철민아, 이리 와. 엄마한테 안기렴. 철민이에게 입양해 달라는 말을 듣자 사무치도록 슬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뭐라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눈물만 흘리다가 철민이와 이별하고 돌아왔고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타지에 와서 이질감도 있고 낯설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적응을 빨리 해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방을 마련해 주셔서 편히 지낼 수 있었고 공부할 등록금도 다 지원해 주셔서 고생 없이 몰두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거기서 남자를 사귀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다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와는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나 자주 만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백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저를 좋아해서 스터디 모임에 계속 나왔다며 한 번만 자기를 남자로 봐주고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민정아, 날 남자로 생각하지 않은 거 알아. 그런데 딱 한 번만 남자 대 여자로 데이트해보면 안 될까? 날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쳐버리면 되잖아. 내 소원이 너랑 하루 데이트하는 거니까 한 번만 들어주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무슨 고백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승현 오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야?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말이야. 예쁜 애들은 오빠 학교에 널리고 널렸잖아. 민정이 너한테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데 넌 진짜 아름다운 여자야. 그는 눈에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는지 저를 여신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높이 띄워주니 데이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제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뛰더라고요. 저 역시 승현 오빠에게 빠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사귀자는 고백을 받고 바로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공부도 함께하고 연애도 하면서 미국에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석사 학위를 받게 되자 미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승현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시기를 몇 년 더 늦췄어요.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했더니 저와 남자친구가 30대가 넘었고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 사는 것도 괜찮아서 남자친구에게 미국에 남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오빠, 우리 미국에서 쭉 지내는 거 어때? 결혼해서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오빠나 나나 회사도 잘 다니고 있으니 걱정할 게 없잖아. 민정아,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실은 말이야, 우리 집안이 형편이 안 좋아. 엄마 생활비랑 동생 대학 등록금을 내가 책임지고 있어. 물론 자기한테 짐이 되진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미국에서 받는 연봉의 1.5배는 더 준다더라. 민정이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지금처럼 커리어 우먼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에서 미안해. 남자친구의 집안이 조금 가난했고 그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건 지극히 정상이어서 전혀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한국에서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휴식을 취하며 일할 곳을 찾아다녔고 금세 외국계 기업의 팀장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획대로 큰 기업에 들어가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나서 양가의 결혼 소식을 전했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를 보고 흡족해 하시며 허락해 주셨고 시댁 식구인 시어머니와 시동생 역시 저를 환영해 주고 한 식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했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이후 신혼생활은 천국처럼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저희 둘 다 일도 잘 풀리고 사랑도 이루었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죠. 남편과 저는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아직은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억대 연봉이라고 해봤자 세금 떼고 한 달에 800만 원도 안 돼. 우리 엄마 생활비랑 동생 농이 박사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해줘야 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시댁에 들어가는 돈의 절반을 줄 테니까 당신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거야. 그럼 이세를 더 빨리 가질 수 있겠지. 여보, 당신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고마워. 양심 없지만 당신 도움받을게. 그럼 우리 아기는 내년쯤 가지자. 신혼 1년만 즐기고 말이야. 오케이, 좋았어. 그럼 모든 고민 해결됐으니 대화는 끝. 그에게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었고 혼자 소가리를 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덜 쓰였습니다. 항상 돈에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절반의 짐이 내려졌으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죠. 한편 한국에 돌아와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철민이가 있는 보육원이 생각나서 주말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건물에 공장이 들어서 있더군요. 위치는 분명히 맞는데 건물이 많이 바뀌었고 안에 사람들도 모두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에게 보육원이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고 물었더니 철민이가 있던 보육원은 소수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어 나라에서 지원을 끊게 되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보육원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오금이 저리고 슬픔이 가슴을 쿵 하고 울리더군요. 소중하고 아끼던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어 눈물이 절로 나왔답니다. 세월이 5년 넘게 흐르며 많은 것이 변했으니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네요. 철민이를 잊기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100번 넘게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시동생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꼭 박사 학위를 따서 교수가 되어 모든 빚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형한테 미안해 죽을 판이었는데 형수님까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염치가 없어 고개를 못 들겠네요. 도련님 됐어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나 죽어라 해서 30살에 박사 학위 따세요.
군대 면제를 받았으니 남들보다 빨리 박사님이 되셔야죠. 네, 무조건 그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돈을 쓸어 담는 교수가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수님, 시동생이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저와 남편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시어머니의 생활비와 용돈도 매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중형마트를 운영하셔서 도움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고, 부모님이 시댁 식구를 도와주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1년 뒤부터 이세를 가지려고 노력해봤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몸이 약한 건 아니었고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이도 절대 안 된다는 소견을 들었죠. 이에 저는 낙심하고 슬퍼했는데 남편은 도리어 아이가 없으니 저희 둘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며 위로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애기 안 낳고 사는 부부들 천지야. 그리고 애를 낳는 순간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고 했어. 난 당신하고 절대 멀어지고 싶지 않으니 오히려 잘된 거라고. 여보 그만 슬퍼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아쉽긴 해. 나도 다른 집 여자들처럼 임신해서 당신한테 음식 심부름도 시켜보고 싶었고 불러온 배에 손을 얹고 아기가 발길질하는 걸 느껴보고 싶었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니까 아쉽고 섭섭하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세 갖는 걸 포기하고 남편과 신혼처럼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권태기나 부부싸움 없이 아주 다정하고 친밀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움을 주는 것도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박사 학위를 받고 조교수로 일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답니다. 게다가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는데 시동생이 박사가 되더니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시동생과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사귀어 온 사이라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학력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에게 아부를 많이 하는 아첨꾼이었어요. 매번 저만 보면 모에 홀린 것처럼 다가와 제 칭찬을 1시간 넘게 하곤 했답니다. 형님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예쁘시네요. 어머머 이들 명품이죠. 가방도 역시 있는 집 자녀의 외국계 기업에 다니시는 능력자라 모든 게 잘 어울려요. 형님은 진짜 여신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 같은 아우라를 만들진 못할 겁니다. 동서 그만 좀 해. 그냥 평범한 아줌마한테 왜 그렇게 여신 소리를 하는 거야? 젊어도 자네가 한참 젊잖아. 괜히 놀리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아닌데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님 제 사랑을 막지 마세요. 나 김서연은 형님의 껌딱지. 그래 내 껌딱지 해라 됐냐? 그런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머님이 숨을 씩씩 쉬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터라 매일 늦게 들어와서 집에 저 혼자 있었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 받고 와야 하냐?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런데 왜 이리 화가 나 있는 거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니랑 나랑 둘째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흉보고 다니면 안 된다고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흉을 봤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기는 네 동생한테 다 들었다. 네가 우릴 돕느라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가지 못했다면서 우리 모자가 걸림돌이라고 욕을 했다며 세혁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뒤에서 우릴 욕하고 다니는 애였니? 진짜 실망이다. 저는 순간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동서가 왜 능력에 비해 아파트가 저렴한 곳에서 사느냐는 질문에 시댁 식구들을 도와주면서 돈을 모으는 게 더디게 되었다고 말한 게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과대하게 부풀려서 저를 못된 년으로 만들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이 정확히 뭔지 시어머니께 전해드렸는데 동서의 말과 뭐가 다르냐며 계속 화를 내셨답니다. 결국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첨꾼이고 뒤에서는 이간질하는 못된 동서는 그 이후에도 똑같이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저에게 온갖 아부를 떨 때마다 무시로 일관했고 동서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왜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동서 몰라서 물어. 자네가 시어머니한테 이상하게 말을 전해서 난처해졌잖아. 앞으로는 자네 앞에서 어지간하면 입을 열지 않으려고 시댁에 경제적으로 도움 준 이야기요. 그건 제가 흉을 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질을 짐작하시면서 흥분하셨다고요. 전 팩트만 말했어요. 형님이 돈이 모자라서 이사를 못 갔고 그 돈은 시댁에 들어갔다. 이것만 말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개거품 물고 화를 내신 거라고요. 됐거든. 난 자네랑 더는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두고 이간질하고 다니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내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형님 죄송해요.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예요. 제가 입이 가벼워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말 실수를 종종 해요. 형님 제발 화 푸세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저와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만해. 알았어. 앞으로는 말 조심해. 그것만 약속해. 그러며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 입에 지퍼라도 달아놓고 지내겠습니다. 동서가 다시는 이간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하는 수 없이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동서 때문에 시동생과 갈등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조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가끔은 시끄럽게 평소에는 평온하게 잘 지내며 제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꽤나 살만하고 시동생 부부도 자리 잡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의 댁으로 한 건물의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나 받는다고 하더군요. 뭐 어쨌든 모두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만사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끔찍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동서가 낳은 조카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풀일랭펌이다. 큰엄마는 불량품 아기를 못 낳는 불량품, 내 장난감이 불량품인데 둘이 똑같네요. 뭐 세찬아 너 지금 큰엄마한테 뭐라 그랬니? 애기 못 낳는 불량품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니? 우리 엄마요. 엄마는 품질이 좋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큰엄마는 불량으로 태어난 못 쓰는 여자라고 했어요. 불량품 큰엄마 나랑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저는 조카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동서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 세찬이한테 뭐라고 했니? 뭐 불량품 애 못 낳는 불량품이라고 말한 거야. 우리 아들이 무슨 말이든 기가 막히게 잘 듣고 외운다니까. 네 형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동서의 뺨을 3개 날렸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똑같이 제 뺨을 날리더군요. 인연이 형님 해주니까 내가 졸로 보이나. 야 내가 틀린 말했니? 너 불량품 맞잖아. 인공수정으로도 애새끼 하나 못 낳는 불량품 너 가만 안 둬. 진짜 불량품인 니년 머리통을 내가 날려버리겠어. 시댁의 작은 방에서 동서와 개싸움을 하고 있자 남편과 시동생이 들어와서 뜯어 말렸습니다.
남편은 제 몸을 살피더니 무사한지 확인했고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째려보며 욕설을 내뱉더군요. 아, 나 씨 작았네. 형 형수 교육 좀 똑바로 해.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다가 뺨 따고 날리는 무식한 짓을 왜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재수씨가 먼저 조롱하는 소리를 했잖아. 너도 들었잖아. 세찬이가 내 아내한테 애 못 낳는 불량품이라고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아니 씨,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나이 50 처먹고 애새끼 하나 없으니까 불량품에 속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 많이 컸네. 형이랑 내 형수가 학비 대줄 때는 설설 기더니 뭐고 내 바보로 보이냐? 그런 거야. 아씨 더럽게 틱틱거리네. 또 그 소리야. 돈 얼만데 내가 줄게. 그 돈 더러워서 줄 테니까. 아가리 좀 다물어. 이 배은망덕한 개자식, 너 오늘 내 손에 뒤졌어. 그래, 덤벼봐. 한번 해보자고. 이 등신 같은 새끼 남편과 시동생이 멱살 잡고 주먹질을 시작하자 저와 동서 역시 다시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주고받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소리치면서 싸움이 멈췄는데 동서와 시동생 편을 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교수님과 사모님을 건드려.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 놔봤자 쪼매난 사업하는 놈이랑 회사 댕기는 일개미년이잖아. 내 귀한 교수 아들 얼굴에 저렇게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빌딩 관리자야. 건물의 얼굴이라고. 그런데 니들이 두 사람 앞길을 망치려고 들어 당장 사과해. 어머님, 여기서 어떻게 서방님이랑 동서 편을 드세요? 시작은 동서였어요. 항상 언제나 늘상 말이에요. 이간질하고 남욕하는데 1인자인 동서가 이 싸움을 만든 장본인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날리며 닥치라고 하더군요. 교수 어머님이 되시더니 정말 많이 변하셨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사과는커녕 이번 기회에 연락 끊고 지내기로 남편과 입을 맞췄습니다. 동서의 그 미친 주둥아리와 신모자의 갑질이 소스라치게 짜증나고 꼴보기 싫어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몇 달 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중형마트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접으시고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셨는데 중개인이 사기를 쳤더라고요. 수십억의 돈을 허공에 날리셨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보유한 재산을 모두 사기 맞은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셨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계약을 했더니 모두 가짜였고 사기꾼들이었죠. 빚이 10억이나 생겨서 매우 큰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일을 두 분이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게 둘 수 없었어요. 이자가 너무 세고 빨리 갚아드리고 싶어서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 사업을 정리하면 8억은 좋게 나와. 그리고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우리 적금 깨고 나면 얼추 10억은 될 것 같은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싹 갚아드리자. 안 돼. 당신의 멀쩡한 사업장을 왜 판다는 거야?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건 아니지.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내 사업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겠다고 연락 왔었어. 고민하고 있던 차인데 바로 팔면 되겠어. 우리가 그 빚 갚아드리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진짜로 사업의 위기 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설득당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은 나 안 도와줬어. 비록 엄마랑 동생이 저 모양으로 나오긴 하지만 둘 다 당신이 도와주고 살려준 거잖아. 여보, 나도 당신 가족을 돕고 싶어. 우리 다 정리하고 빚부터 갚자.
그리고 나서 다른 직업을 구하든지 하자고. 여보. 진짜 고마워. 그 사기꾼들 잡히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빚부터 해결하자고. 그리하여 저와 남편은 집을 팔고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를 퇴직해서 돈을 끌어모아 친정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아드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집은 무사했어요. 두 분이 오갈 곳 없는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부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죠. 월세 40만 원짜리 오피스텔로 들어가 남편과 지내게 되었는데 직장이 생각보다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둘 다 경력직의 스펙이 화려하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할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알바 사이트를 돌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건물 청소하는 직원 둘을 구한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남편과 둘이 같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부부가 같이 일한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2인 1조로 건물을 돌며 청소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심하게는 싸움까지 난다면서 저희 부부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정말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건물 복도와 계단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만이었어요. 가끔 지저분한 화장실이 걸려서 코를 막고 일해야 하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즐겁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다 하네. 에이 고생은 무슨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당신이랑 계속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여보 우리 돈 벌면 청소 업체를 차릴까?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일하는 거야. 으이구 이 남자야 착해 빠져가지고 당신은 화도 안 나. 회사에서 부장님 소리 듣다가 청소 아저씨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냐고. 아이 진짜 당신은 왜 자꾸 김 빠지는 소리를 해? 난 지금 어느 때보다 행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찬물 뿌리는 말 그만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건물로 가자. 저희는 그렇게 청소 도구를 실은 트럭을 타고 많은 건물을 돌며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 부부가 저희 오피스텔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놀란 표정과 비웃는 표정이 섞인 채로 저희를 바라보더군요. 두 사람은 저희가 호적 등본을 뗄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저희 부부의 주소가 이전된 걸 보고 확인하러 왔답니다. 동서는 제대로 망한 저를 보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아이고 꼴 좋네요. 형님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라고 하는 일은 청소부 그 콧대 놓고 잘난 척하던 형님이 어쩌다 이런 거지 발사계가 되셨어요. 아우 속 시원해라. 비웃고 놀려주려고 왔니? 그만들 꺼져. 니들이 부부랑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아직도 잘난 척이네. 망하고 빙신같이 사는 년이 사리분별 못하고 어디서 형님 행세를 하려고 해야. 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야. 그 말해주려고 온 거라고.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아차 싶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생기다 보니 시아버지 기일을 까먹고 있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그 점에서는 잘못한 것 같다 괜히 12조로 말하지 않고 제사일에 시댁에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키득거리며 나중에 또 돌려주겠다며 혓바닥을 내밀고 가더군요. 인연을 끊으려고 했건만 시아버지의 제사에는 빠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제사만큼은 꼭 모셨거든요. 그 애는 혼자 가겠다며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바늘과 실 같은 사이이니 무조건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식구들이 저희 부부를 비웃고 조롱하더군요. 그때 저와 남편은 마음을 비우고 오롯이 제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시댁에서 나왔죠. 동서가 저에게 설거지하라며 고무장갑을 던졌는데 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또 남편은 이제부터 시아버지 제사는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어 못 모셨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지낼 테니 식구들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나왔답니다. 자존심을 구겨가며 시댁에서 나왔고 빨리 성공해서 시댁과 아주 먼 곳으로 떠나자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이유와 저는 시댁에 미운 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멀리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남편과 둘이 건물 청소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급 건물에서 오다가 와서 강남 쪽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진짜 좋네. 건물 멋지다. 그러게 우리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건물 안에서 일했는데 여보 우리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어. 위치가 뭐가 중요하겠어? 자 어서 들어가자.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거의 뭐가 중요하겠어? 사람이든 무엇이든 알맹이가 중요하지. 오늘도 열심히 청소해보자고 저희 부부는 당차고 힘있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광을 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걸레통을 발로 차며 욕을 하더군요. 다 좋네. 재수없네. 사업 망하기 전 팔아치운 무능한 아주버님 부모 따까리로 거지된 형님. 아니 니들이 여기 웬일이냐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니년이랑 아주버님 새끼가 왜 있는 거냐고 동서 너야말로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서방님이 취직시켜줬다는 건물이 여기야. 야 우린 건물주한테 오더 받아서 청소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가라. 웃기는 년놈들이네. 야 청소하러 왔으면 깨끗이 해야지. 동서 눈에 안 보여 바닥에 광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자 동서는 걸레통을 다시 발로 차서 엎질러 버렸고 저희가 모아둔 쓰레기 봉투를 찢고 계단에 뿌렸답니다. 진짜 미친 짓을 하고 있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 이젠 더러워졌네. 다시 치워.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깨끗하게 티끌 하나 없이 닦으라고. 너 고작 건물 관리하는 직원이면서 이렇게 갑질해도 되는 거야? 응 돼. 내가 니들 부부보다 훨씬 우월하고 잘났으니까. 야 이거 재밌네. 옛날에는 내가 니년 똥꼬를 닦아주듯이 아부를 했었는데 이젠 똥 닦은 휴지를 니년한테 뿌리게 되니까 신기하고 재미있다. 그럼 서둘러서 치워. 남편은 광부에서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개같은 여보 하지마. 여기서 분란 일으키면 우리만 손해야. 컴플레인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당신도 잘 알잖아. 참고 넘어가자. 이년은 똥 묻은 휴지보다 못한 년이니까 우리가 무시하자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그 말에 동서는 미친 듯이 날뛰다가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답니다. 남편이 말리려고 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더니 구둣발로 급소를 걷어찼고요. 저희 두 사람이 맥없이 당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며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민정이 엄마 맞죠? 누구시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답할 상황이 아니네요. 엄마 저예요. 저 철민이에요. 우리 보육원에서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꼬맹이 철민이란 말이에요. 뭐 니가 그게 꼬마라고 내 아들 철민이란 말이야. 저는 아직 머리채를 잡혀 있어서 철민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철민이가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제 머리채를 계속 잡고 있더군요. 이봐요. 아줌마 우리 엄마 건들지 말아요. 당장 이 손 놓으세요. 뭐 우리 엄마 이봐 총각 이년은 내 새끼 못 낳는 불량품이야. 그런데 무슨 아들이 있다고 지랄이니 그냥 조용히 꺼져라. 나 이 건물주 100으로 일하는 여자라고. 그러자 아들 철민이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저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서 뺨을 갈기더니 동서에게 말하더군요. 건물주 빽이라고. 이봐 아줌마 이 건물 내가 지난달에 인수했어. 그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거야. 하긴 내가 건물 관리 직원들을 정리하지 않았으니 모를 수도 있겠다.
이봐 아줌마 당신 해고야. 그리고 지금 난동 피움 피해 보상하고 업무 방해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하겠어. 신고 당하기 싫으면 여기 흩뿌려진 똥 묻은 휴지는 당신이 치워보라고. 당신이 새로운 건물주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들은 게 없다고 그래. 그럼 건축물 대장이라도 보여줄까? 그럼 시키는 대로 할래? 젊은이가 동서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말하는 사이에 건물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아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더군요. 대표님 호출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난동이 있었어요. 이 아줌마 아세요? 자기 말로는 여기서 높은 사람이라는데 아닙니다. 그냥 건물 관리자로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봐 아줌마 이제 증명이 됐지. 빨리 똥 묻은 휴지 치우고 청소해. 당신이 이걸 치우지 않으면 내가 아는 모든 인맥으로 당신을 엿먹여줄 테니까. 철민이는 저를 대신해 동서에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겁을 먹고 눈물을 글썽이며 똥 묻은 휴지와 쓰레기를 주었고 저희 부부가 가져온 청소 도구로 윤이 날 때까지 닦고 또 닦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철민이는 마주보고 제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꼬맹이 철민이가 이렇게 컸어. 엄마는 그대로네요. 예전처럼 아름답고 예쁘세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철민아 엄마가 유학을 다녀와서 보육원에 가봤더니 폐쇄되고 없더라. 모든 아이들이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널 찾는 걸 포기했어. 내가 날 잊었을 것 같기도 했고 내가 어떻게 엄마를 잊겠어요? 나에게 엄마는 엄마이자 천사였어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왜 잊겠냐고요. 저와 철민이가 대화를 나누자 남편이 기침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전에 말했던 아들이 이 청년이야. 어머 내 정신 좀 봐. 당신한테 소개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 인사해. 이쪽은 내 남편이고 이쪽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자 남편이 철민이가 악수를 청한 손을 무시하고 바로 껴안더군요. 우리가 악수로 되겠나? 자네가 내 아내 아들이면 난 아빠잖아. 이 정도는 해야 부자지간의 인사가 되지. 감사해요. 그럼 우리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좀 더 나눌까요? 엄마 시간 있으세요? 오전에는 여기가 마지막이야. 다음 장소는 3시에 일하기로 했어. 저와 남편은 대화를 좀 더 나누기로 하고 먼저 동서의 비굴한 모습을 잠시 감상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이에 아들이 동서를 불러 깨끗이 청소하고 검사 맡으러 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줌마 제대로 하고 검사 맡으러 와요. 만약 그냥 도망갔다간 영업방해랑 난동 부린 걸 신고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주인님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로 잘리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계속 당신을 쓰겠습니까? 동서는 울먹이며 청소를 했고 저와 남편은 아들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이는 보육원에서 쭉 자랐고 20살에 닥치는 대로 일만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30 무렵에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수백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개팅 어플을 개발했다는데 소비자가 많은 덕에 초대박을 쳤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자기네 건물에서 관리자로 일해보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마음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철민아 우린 지금도 아주 행복해. 일도 재미있고 내내 붙어 있어서 좋다고. 네, 제안은 너무 고맙지만 그 자리는 우리가 앉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괜히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보는 가족이 되어보자. 아쉽네요.
엄마랑 어떻게든 붙어 있고 싶어서 제안했는데 그래요. 그럼 저희 건물 매주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두 분이 청소업체를 차리시면 제가 다리를 많이 놔드릴게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럼 그런 거라면 대환영이지. 철민아,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내가 해준 건 없지만 참 자랑스러워. 엄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되진 못했을 거예요. 난 결핍 같은 게 사라져서 못한 거 하나 없이 잘 자랐다고요. 그게 다 엄마의 덕분인 건 확실합니다. 고맙다. 그럼 우리 자주 만나자. 아들아. 내 엄마 이젠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저에겐 아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이 저에게 자식을 철민이만 주시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아들의 건물을 청소하러 가서 만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듬해 저와 남편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청소업체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은 따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 녀석이 수십 군데 건물을 소개해주는 바람에 일감이 너무 많아서 직원까지 뽑아야 했답니다. 아무튼 아들을 만나고 제 인생은 배로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시댁과 계속 인연을 끊고 지냈는데 동서는 그때 아들에게 된통당한 이후로 백수로 살았고 교수인 시동생은 대학생과 불륜을 저질렀답니다. 그것도 여러 명과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교수협회에서 영구 제명까지 당했다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동서가 일을 봐주고 계속 같이 산답니다. 시동생이 학원 강사로 푼 돈을 버는데 그걸로 생활하고 있더랍니다. 진짜 웃기는 부부 아닌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교수 아들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사달이 나니까 시동생 부부를 멀리하고 저희한테 오시려고 하셨어요. 다시 잘 지내보자고 어쩌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냥 조용히 떠나시라고 짜증을 내며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용건이 있는 시어머니는 간절하게 저희를 불렀습니다. 아들 며느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가 여긴 어쩐 일로 와? 엄마 교수 아들 잘렸다면서요? 대학생이란 바람을 피워서 제명당했다고 했나? 그래서 쪽팔린 교수 아들 버리고 저한테 오셨어요. 예, 큰아들 걔한테 실망한 건 맞지만 내가 너희를 보러 온 걸 순수하게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얘들아, 우리 전처럼 다복하게 지내면 안 되겠니? 둘째 애 빼고 말이야. 엄마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왜 이렇게 자식을 편파하세요? 망한 아들도 자식이잖아요. 교수 아들이랑 계속 잘 지내세요. 저는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잘못했어. 어리석은 이 노인네를 용서해다오. 세아가 너 양아들 있다며 큰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던데 혹시 나도 그 애의 할머니가 되면 안 되겠니? 저는 상상도 못한 말을 들어서 어이가 없어 복수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결국 그거였어요. 제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부자여서 들러붙으러 오신 거냐고요. 진짜 어머님다우십니다. 진짜 최고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누는 게 가족 아니냐? 너한테 자식이면 나한테 손자잖아. 손자한테 효도 좀 받으면 덧나냐? 엄마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그냥 가세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아내한테 부끄러워 죽을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동서와는 달리 눈치가 있었는지 제가 비웃으며 조롱했더니 더는 손자 타령을 하지 않더군요. 잠시 후 남편이 중간에서 그냥 조용히 떠나라고 5만 원짜리 2장을 쥐어드렸더니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 않고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끔 용돈이나 이체 시켜드리기로 하고 만남은 자제하기로 했죠. 마지막으로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있어요. 제 아들 철민이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이 혼주석에 앉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저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봤는데 꽤 재밌지 않으셨나요?
아들 이야기는 감동도 있고 시동생 부부와는 우라통이 터지고 화나면서도 마지막 반전에 시원하셨죠? 그럼 꼭 응원과 행복이 깃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철민이가 함께 읽고 감사해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